개항을 아마 아시는 것처럼 이번 그 지역구 254개 지역구 가운데 가장 많이 여론조사를 돌린 지역구 가운데 하나일 정도로 결국은 이른바 명룡대전 누가 마지막에 웃을지 큰 관심사인데 이제 그 윤곽을 드러내기는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아까 오후 3시 현재 투표율이 59.3%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제가 직접 다시 한번 각 지역별 권역별 투표율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광화문 광장을 보이는 서울입니다. 서울은 60%를 넘었습니다. 60.6%의 투표율입니다. 부산으로 가볼까요? 부산이 거의 전국 투표율에 근접합니다. 59.2%입니다. 대구는 대략 전국 투표율에 비해서 4%포인트 정도 낮습니다. 55.8%입니다. 인천으로 가볼까요? 57.5%입니다. 수도권의 분기점, 격전지 중에 하나인 인천. 많은 관심사죠? 다음은 광주입니다. 광주가 현재로서는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1.4%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바 번역별에 따른 거죠. 다음 대전입니다. 58.9%입니다. 울산으로 가보겠습니다. 58.4%의 투표율, 비교적 전국 투표율과 가까운 수치입니다. 세종, 이번에 국민의힘이 꺼내든 국회 세종 이전 문제로도 큰 관심이 있는데 62.7%의 투표율 비교적 높습니다. 수원, 격전지가 참 많습니다. 이번 반도체 벨트의 중심 58.6%의 투표율입니다. 바다가 보이네요. 강원도입니다. 강원은 60.5%, 여기도 60%가 넘었습니다. 충청북도 58.4%. 바로 이어지는 충청남도입니다. 58.4% 똑같습니다. 전라북도는 유권자 5명 중에 3명이 이미 투표를 마쳤습니다. 61.4%입니다. 이제 전라남도인가요? 비교적 호남 권역 지역이 투표율이 높습니다. 지금 아마 전라남도가 가장 최대치일 것 같은데 63.7%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58.7%. 그래도 경상북도 조금씩 더 전국 투표율에 근접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낙동강 벨트의 경상남도 딱 60%입니다. 자, 마지막 번역은 제주도 55.3% 비교적 낮습니다. 그래서 전국 번역을 다 합계 더한 전국 투표율 59.3%. 예측컨대 아마 30분 뒤에 오후 4시가 집계되면 60%를 넘을 것 같습니다. 투표율까지 만나봤습니다. 예. 59.3%. 이따가 저희가 투표율 추세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 추세가 저희가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가 반영이 되는 대로 바로 추세로 최종 투표율까지 미리 점쳐보는 그런 시간도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오늘이 지금 4월 10일 선거 당일인데요. 반년 가까운 총선 레이스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야당은 이번에 대파로 마무리한 정권심판론, 여기에 국민의힘은 한동훈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이재명 조국 대표의 도덕성, 이른바 2조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이렇게 크게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요.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여야 수장으로서 총선을 이끌기 시작했을 때의 목소리 오랜만에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정치를 시작하면서 저부터 선민후사를 실천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미래와 동료 시민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용기 있게 헌신하겠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가 오늘 출범합니다. 국민과 나라 그리고 당을 위해 이해찬 전 대표님과 김부겸 전 총리님을 필두로 민주당이 가진 모든 역량이 총집결했습니다. 시대적 과제 앞에 힘을 하나로 모아주신 선배, 동지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와 공정, 상식을 되살려야 합니다. 민주당은 역사의 갈림길마다 바른 선택을 해왔던 국민의 집단 지성을 믿습니다. 국민이 나설 때입니다. 저희가 오늘 조금이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언급할 수 없는 4월 10일 선거 당일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급적 여론조사를 얘기하거나 판세를 분석하는 건 자제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저희가 언급 가능합니다. 최병무 의원님. 네. 2월부터 가장 최근까지의 여론조사 추이를 한번 크게 살펴봤고 준비를 해봤는데 비교적 간명하게 드러나네요. 이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이른바 비명행사 공천 파동 때는 꽤 높은 수치. 이 정도면 국민의힘의 과반도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핑크빛 전망도 내놨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확실히 황상무 전 수석 이종섭 대사의 출국 논란 때 급격히 떨어진 거는 확연히 눈에 띄어지네요. 그렇죠. 그건 그 당시에도 왜 여러 여론조사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흐름을 보면 지금 저 조사의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뭐 몇 퍼센트 포인트 차이로 이게 출렁이었느냐 하는 부분은 좀 다를 수 있겠는데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저 흐름과 다른 여론조사는 없었다 이렇게 보면 다만 이제 4월 4일 이후에 조사한 부분은 지금 현재 공표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4월 4일부터 따져도 벌써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4일 이후에 막판에 어떤 블랙홀처럼 이렇게 있었던 그런 이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총선 결과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그 이후의 여론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접전 지역에서 지금 여야 모두 50군데 내지는 60군데 정도를 초접전지라고 분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곳에서는 몇백 표 아니면 몇천 표 차이로 승부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아마도 4일 이후의 여론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여선행 장관님 이런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저희가 뉴스탑10에서 매일매일 거의 쪼개다시피 해서 여론 민심의 향배를 살펴봤었는데 3월 마지막 주부터 이제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블랙아웃 기간까지 이 적차가 실시간으로 지역구에 얼마나 비춰지느냐 이런 굵직한 건 일단 벌써 지나간 과거 뉴스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관건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월 첫 주에 조국혁신당이 창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창당 선언은 그 전에 했는데 조국혁신당의 창당 선언, 그러니까 창당과 동시에 사실은 이종석 출국 논란이 같이 이제 붙으면서 확실하게 이제 정권 심판론이 이제 부각이 된 겁니다. 그런데 계속 이제 이종석 이종석 대사 가지고 이슈를 만약에 빨리 정리를 했으면은 아마도 약간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약간 반등이 있었을 텐데 그게 굉장히 약간 조금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대 증언 발표 관련해 가지고도 아마 이제 의료 공백 사태가 약간 좀 장기화되면서 거기에 이제 피로감이 약간 좀 누적됐다. 그리고 또 막판에 터진 대파 논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힘이 지지율을 반등시킬 만한 그런 요인이 없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단 하나는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전체 판세에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민주당 개별 후보 김준혁,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 그런 이제 막판에 약간 좀 불리한 이런 소재들이 갑자기 터지면서 아마도 블랙아웃 기간에 지지율이 이제 국민의힘 같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골든 클로스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전체 이번 선거를 관통하는 정권 심판론까지 흔들 수 있었을까? 여기에는 약간은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건 알아봐야 됩니다. 뚜껑 열어봐야 되니까. 크게 아마 거의 두세 달간의 요동쳤던 지지율 변화
총선을 앞둔 국민들의 민심 변화를 비교적 여론조사로 살펴봤다면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한 달간 가장 많이 언급했던 말, 단어가 뭔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이나 조국 같은 범죄혐의 수두룩한 사람들이 여러분 같은 선량한 시민들을 지배하는 거? 얼마 전까지는 코웃음 치셨죠? 네. 비웃었죠? 네.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이 나서지 않으면 정말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일이 우리 현실에서 벌어집니다. 범죄자들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길 바랍니까? 우리가 그걸 허용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허용하고 10년 뒤에 손가락질 받고 싶으십니까?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민생입니다. 2조 심판은 민생입니다. 대한민국을 2년도 안 된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까지 퇴행시킨 장본인은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배반한 윤석열 정권에게 이제 주권자가 민주공화국의 주인이 심판할 때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은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재건의 출발점입니다. 근데 이 정권은 저는 이성을 잃은 정권이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절대군주가 돼 가고 있는 중이고요. 대통령은 권력에서도 매우 폭력적으로 일방적으로 무도하게 합니다. 이걸 방치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좀 운명이 걸린,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당도 그렇고 이 나라의 운명이 걸린 선거라서 한 언론이 이런 보도를 내놨어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위원장, 한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 표현이 뭔지 한동훈 위원장부터 볼까요? 범죄, 투표, 범죄자, 조국, 이재명. 여기 보면 김준혁, 양문석 뭐 이런 논란의 두 후보 얘기도 좀 꺼냈고요. 반면 이재명 대표는 권력, 투표, 경제, 미래, 정권. 일단 전주현 변호사님. 네. 직관적으로 어떤 생각이 먼저 드셨어요? 일단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어떤 검찰 권력의 피해자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법원 앞에서 선거를 해야 되는데 난 이렇게 재판에 갈 수밖에 없고 그런 거를 얘기하다 보니까는 권력의 피해자다, 이렇게 권력이라는 말을 많이 쓴 것 같은데 예. 그게 어떤 권력인가를 잘 모르겠어요. 본인은 다수당의 대표잖아요. 행정부와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어떻게든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입법부의 거의 수장이나 마찬가지인데 다수당의 대표가 무슨 권력의 피해자라는 건지 본인이 얘기를 하는 그 재판은 내부에서 제보가 터졌거든요. 사실 그거는 경기도청 내부에서. 예. 그리고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고 거기에 대장동 이후에 어떤 그 정치적인 심판은 대선을 통해서 국민이 내렸는데 권력이라고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얼마나 먹혔을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한동훈 위원장은 2조 심판을 얘기를 했잖아요. 정권 심판에 대항해서. 그 2조 심판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평은 있을 수 있지만은 한동훈 위원장의 이번 그 선거에서의 어떤 포지션은 유세장을 다니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거였거든요. 근데 정권 심판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어떤 처음의 기조는 공정과 정의, 상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심판을 주장하는데 저 사람들은 지금 어떠냐, 우리는 2조 심판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확 그 임팩트를 끌어올리다 보니까는 이제 범죄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그럼 이제 범죄자들 심판해야 되지 않겠냐, 투표하러 나와주세요 하다 보니까는 투표라는 얘기도 같이 언급을 하면서 그 와중에 조국, 이재명도 같이 언급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결국 정권 심판 대 2조 심판, 이렇게 나뉘어서 보면은 왜 권력을 많이 얘기를 했고 왜 범죄, 조국, 이재명을 많이 언급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예. 저기서 얘기하는 권력은요, 집권 세력의 권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집권 세력의 오만함, 무능, 무책임, 이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정권 심판론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태원 참사에서 그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지 못한 정권의 무능함, 또 최상병 사건으로 인해서 그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대사로 임명해서 출구시킨 거, 이런 모든 것들이 권력의 오만함에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력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재명 대표는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범죄자 프레임, 2조 심판론의 프레임이 이번에 얼만큼 효과적이었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총선이라는 것은 어떤 두 개의 세력이 경합하는 것도 있지만 두 개의 세력이 앞으로 22대 총선을 통해서 국가 경영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기 저 범죄자라는 표현 안에서 어디에서 협치를 찾을 수 있고 어디에서 통합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한동훈 위원장의 이번 2조 심판론은 매우 잘못된 전략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달간 동선을 좀 살펴볼게요. 가장 많이 얘기했던 한동훈 위원장의 단어가 범죄, 이재명 대표는 반면 권력. 동선도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뭐 이재명 대표가 본인 지역구에도 있고 일찍 또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 더 지역 행보를 광복 행보를 벌였기 때문에 수치를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더 많긴 할 수가 있겠는데 41, 42. 특히 경기도를 더 한동훈 위원장이 많이 갔어요. 거의 2배 가까이. 인천은 이재명 대표가 더 갔고 충북 비슷합니다. 충청남도, 강원, 세종, 뭐 대전, 대구는 한동훈 위원장이 몇 차례 더 발걸음을 이재명 대표에 비해서 했고요. 울산, 전북, 전남, 특히 호남 지역은 양당 대표 공이 비교적 수도권에 비해서 많이 가지 않았습니다. 경상북도, 경남, 뭐 제주도를 한 번도 가지 않은 한동훈 위원장인데 반면 부산은 이재명 대표에 비해 많이 찾았고요. 그 최병무 의원님, 이 동선에 주는 함이 어디가 격전지를 확실히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아니 격전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격전지라는 생각과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조금 다르죠. 예.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는 중간중간에 뭐 재판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기 지역구를 챙겨야 되는 또 그 이중고에 좀 겪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인천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자기 지역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 방문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도 저 숫자로 보면 서울, 경기보다 인천은 그 오히려 숫자가 적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저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있을 것이고 뭐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 격전지라는 표현을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수도권에 초접전지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을 계속해서 저렇게 그 40번 이상씩 서울, 경기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동선을 보면 그런 흐름이 나온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 서울, 경기에 집중적으로 그 어떤 접전지 지원에 나선 반면에 예.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뭐 서울 마찬가지죠. 뭐 동작을의 경우에만 해도 벌써 7, 8번 가지 않았습니까? 서울과 함께 경기도, 그다음에 인천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돌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표는 1인 뭐 2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먼 지역을 상대적으로 가지 못했다. 그걸 또 동선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 변호사께는 이 질문을 드릴게요. 그 지역별 그 각 당 대표의 동선들을 살펴봤는데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 때 정확히 12월 26일에 뭐라고 했냐면 지역구 출마는 물론이고 본인은 비례대표 출마도 하지 않겠다. 이게 물론 개표 뚜껑을 열어봐야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저런 헌신 뭐 혹은 불출마 선언 전략이 먹혔는지 안 먹혔는지 알 수 있지만 내부에서는 이 한동훈 위원장의 비례 혹은 지역구 불출마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그게 한 수였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험지를 출마를 했다면 지금처럼 전 지역구를 돌아다닐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까지 80곳 가까이 방문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38곳 정도밖에 다니지를 못했거든요. 물론 본인의 재판도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그럼 쉬운 곳, 이른바 양지라는 곳에 갔다면은 뭐 대통령의 수십 년 직위도 컷오프하는 마당에 왜 한동훈에게는 이런 특혜가 주어지냐, 거기에 대해서도 또 어떤 공천 과정에 말이 많았을 거고 또 비례대표 자리를 받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또 하나의 어떤 공격 목표가 됐을 것 같은데 예. 오히려 의원직을 자기는 맡지 않겠다고 하고 당을 위해서 전국구로 뛰겠다고 한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호평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 일단은 정의와 공정 상식 되살려야 윤석열 정권 심판, 헌신, 선민 후사, 2조 심판. 그런데 이 부분도 짧게 한번 만나볼게요. 그 일부 국민들 가운데 이번 총선 유세를 보면서 피로감을 느낀 분들도 꽤 많다라는 시각도 있어요. 오늘 한 조간신문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상대방 비방, 욕설, 저주까지 아이 보기 민망했던 이번 19군 총선 아니었냐. 거칠어졌던 각 당 대표들의 목소리도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모두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정치를 배가 차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러 나왔습니다. 범죄자들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냥 국민이라고 적힌 국민만 보고 찍으시면 세상이 바뀌고 범죄자들이 물러갈 겁니다. 해군 홍수 욕설, 배우 관련 의혹, 검사 사칭, 대장동 비리, 음주운전, 정신병원 의혹. 제가 너무 많아서 다 말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뭐 친일공천이라고 했는데 일제 샴푸 복학 의혹, 구구공천이라고도 했죠. 일배 의혹. 이 대단한 건 이걸 다 이재명 대표 한 명이 했다는 겁니다. 나경원 후보는 별명도 있는데 나배 뭐 이런 별명도 불릴 정도로 사실은 국가관이나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 분이죠. 4.3 학살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집단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4.3을 폄훼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4.3에 대해서 진정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갖고 있다면 말로만 할 게 아니라 4.3을 폄훼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대표의 거칠어진 입은 뭐 영상으로 갈무리해도 될 것 같은데 김진욱 부대변인 결국은 저희가 오늘 선거 달이기 때문에 특정 후보에 대해서 어떤 논란거리를 얘기하는 건 부적절합니다만 특히 김지혁 후보 관련 혹은 뭐 수원의 뭐 이수정 후보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 공이 특히 김지혁 후보의 여러 과거의 발언들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아이들이 쉽게 볼 수 없는 선거까지 됐다라는 볼멘 목소리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총선에 임한 각 당, 특히 민주당의 저도 일원으로서 대단히 그 유권자들께 또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게 이제 선거가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각 정당에서 그 모든 분들이 말씀도 격해질 수밖에 없고 한데 모든 것은 선거까지만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고 선거 이후에 어떤 그 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선거 이후에 봉합 가능한 수준까지가 적절한 수준이지 그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아마 선거에서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선거 이후에 아마 많은 분들, 많은 유권자들에게 볼 면목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뭐 그 발언이 좀 격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 발언 자체가 상대를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그런 수준까지 가서 이르러서는 안 된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또 자성의 목소리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반년에 가까운 총선 레이스의 곳곳의 분기점 그리고 각 당 대표들이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지원 뉴스에 썼는지에 대한 여러 분석까지 선거 당일 주요 이슈들을 만나봤습니다.